네, 6.3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게 되면서 어떤 정책이 대체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제가 관망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6.3 대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에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3년의 정부 부동산 정책 좀 총평을 한다 할까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큰 개입을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인수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해서 딱히 큰 정책을 내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결국 공급 부족에서 왔었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단에 좀 방점을 두고 공급 정책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발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오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도 수요를 촉진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중간에 정책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때 전환했던 여러 가지 수요 촉진 정책들이 지금 현재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는 이런 영향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역에 과열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단이 있다면은 수요 정책은 안 냈다가 수요 정책을 뒤늦게 냈는데 그거가 3년째 이어지면서 좀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250만을 확장해서 270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지만은 현재는 목표비 4분의 3 정도만 공급량을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공급을 충분히 하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확대 정책을 이제 중간에 내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수요 확대 정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네, 윤 정부 기간 동안의 수요 정책은 정책금융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40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5년에는 특례 신생아론이라고 하는 종전에 있었던 디딤돌과 버팀목을 확장하는 형태로 정책금융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과격한 수요 촉진 정책은 22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던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원래 종전부터 존재했었는데 22년 8월 1일부터 개정한 내용은 종전에는 주택을 살 때 선순위로만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점을 기준으로 후순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억 원의 주택이 있고 종전에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는 데 활용을 했다면은 현재는 10억 원의 주택이 있고 그 앞에 선순위로 전세 5억 원이 있다 손치면은 후순위로 생애 최초를 3억 원을 더 쌓아가지고 2억 원으로 전세金갭 투자를 할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대출 매수 비중이 22년 기준으로 30%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40%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일부 과열에 생애 최초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LTV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지금도 금융부처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했던 거는 LTV 한도를 점점 높여주는 방향으로 레버리지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조금 밀고 가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격 부양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부양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아마도 가격 부양이 당시 2022년 하반기 때 주택 시장이 경착륙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동원된 정책이었겠죠, 당시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그러면서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 속도는 억누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행에 있는 주택 금융에 대한 기능을 좀 약화를 시키고 공적 주택 금융에 대한 기능은 아주 강화시키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금융시장이 사실상 이제 공적화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요 문제, 공급 확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만약에 정권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니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진보 정권이 우리가 만약에 들어선다 네. 그러면 보통 진보 정권 때 노무현, 문재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은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현 기준으로 이제 야권에서 이제 정권을 탈환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 강세장이 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수도권 강세장. 네, 그거는 왜냐하면 종전의 여러 정책들을 봤을 때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기보다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써왔는데 수요 억제라는 거를 그 수요의 기저에 있는 사람들의 선호 현상의 변화에 포커싱을 잡는 것이 아니고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LTV 규제 같은 그런 형태의 금융 방법론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은 즉 지금 시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호는 22년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초저 출산율에 기반해서 지방 도시 소멸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인간의 선호를 자극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지방 주택 시장 비선호,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 선호로 갔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선호를 어떻게 완화시키지 않고 그냥 대출 방법론에 대해서만 누르고 있다면은 그 눌러진 게 없었을 때 자연스럽게 또 스프링처럼 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종전 정권에서 이렇게 선호의 변화가 아닌 수요 중심의 억제 정책들을 써왔던 것이 대출 장기적으로 규제를 말하는 보면은 거죠? 네, 네, 대출 규제 같은 세금 규제 이런 장기적인 규제들이 결국은 선호 위에서는 작동하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수도권과 서울 선호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진보 정권이 또는 지금 민주당 정권이 네. 바꾸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한다 또는 그러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거나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스탠스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시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혁신적인 그런 대책들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부동산 대책을 내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종전에 어떤 진행되었던 과정이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관성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공급단에서 대규모의 공급 정책이 있을 것도 아니고 수요단에서 강력한 억제 정책이 나올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 상태가 이어진다는 그런 전제하에 현 상태 기준의 정답은 뭐냐라고 이미 시장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수도권 서울 선호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강세장. 예,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수요 선호가 올라가는 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이미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약간 달랐던 거는 지금 공약으로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은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은 세종시.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까 수요 진흥도 있었지만은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많이 추진해 왔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한 폐지해 보겠다는 것도 발표를 했고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폐지 지금 하겠다 그랬는데 이 네. 부분은 공급 면에서 좀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의 코어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의 코어는 신도시였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의 코어는 구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정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법과 그러니까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다룬 노후 계획도시에 관한 정비특례법과 예.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그런 개정사항들이고 재건축이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다고 하면은 보유세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는 벌써 여야 합의로 22년 말에 다 완화를 다 해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26년 5월까지 이미 다 완화를 한 상태로 다주택자 22년부터 양도세 중과. 계속 네. 갔기 때문에 취득세를 빼고는 세제 완화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속도를 올리고 있고 올해 6월이 되면은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인가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법도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런 방식의 정책을 다 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 대비해서는 지금 공급 진행률이 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하는 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예 폐지하려고 했던 법안은 지금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그거는 작년 88 대책부터는 현 정부가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24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있었던 역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전세 관련 사기 사건 등도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빌라 지역에서 전세 기피 사례가 있었고 이것이 소형 아파트 전세가를 밀어올리면서 작년에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를 했고 88 대책은 소형 빌라를 건설을 해준다면은 예. 무제한 매입해주겠다는 적극적 건설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걸 발표하면서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 더 촉진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는 것도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개월 지나서 계엄 탄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폐지안은 저의 예측은 이제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폐지안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사장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벌써 여야 합의로 완화를 다 이미 했고 했다. 24년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행 5개월 정도 돼서 완화를 시행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폐지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폐지에 대한 설득력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이 지금도 통과가 안 됐는데 확실하게 이게 폐지 법안이 사장되고 사라진다면 재건축의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좀 더 제동이 걸릴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재건축 진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미 완화가 되었고요. 완화됐지만 네. 폐지 법안이 이제 없어진다. 폐지가 안 되고 완화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네, 그거는 재건축 단계가 중간 이상을 간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요. 올해 6월부터는 오히려 패스트트랙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총 재건축 마켓은 굉장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초기 단계 재건축이 못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또 재건축 특별 촉진법도 추진하려다가 안 되고 있죠. 네. 그 부분도 더 단축하려고 하는 정책을 88 대책에 같이 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작년 88 대책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급진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회단에서는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통과되기에는 조금 난망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임대차법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서도 작년 88 대책 발표하면서 여러 더 좀 급진적인 그런 개혁안이 있었지만은 그런 논의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이제 요런 정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작년 88에서 논의된 여러 안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 논의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추진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폐지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왜냐하면은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 대비 몇 퍼센트를 갈 건지를 과거에 시세이 거의 100%까지 가겠다고 했었던 것이 현실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표했던 공시가액들은 시세이 이제 65%에서 70% 사이로 이미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준 폐지가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종부세의 부담이 있게 되고 특히 종부세가 지지난 정부에서 정말 큰 문제였었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22년 말부터 개정 종부세를 23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종부세가 큰 논란이 되진 않은 상황이어서 공시가 관련해서는 크게 쟁송 논쟁할 거리가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공시가 현실화율을 윤석열 정부가 65%, 70% 정도로 낮춘 거를 좀 더 올리자.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세간에서는 만약에 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됐을 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세 관련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은 현재의 그 민주당의 스탠스는
20대 대선을 준비할 때의 스탠스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중도 보수 성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화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써왔다면 20대 대선에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당시 대선도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범용적인 선호가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조세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요. 세금을 단기간에 뭐 급격히 늘린다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입니다. 세금을 무겁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과거의 민주당 정권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상승 동력과 하락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텐데 어떤 부분이 상승, 어떤 부분이 하락이고 어떤 힘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이제 뭐 약간 좀 더 이제 길게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현재 서울 선호가 심해지는 것은 제가 출산율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출산율? 예.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도시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2030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주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기능을 이미 사실상 거의 준사교육화된 교육 시장인데 그게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교육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교육에 대한 기능 추구적인 면이 또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의료 대란 사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지방의 의료 기능들이 또 소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서 2030들만 떠나다가 나중에는 6070들도 지방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 요약해 보면은 도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될 그런 기능들이 망실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정착해야 되는 시민들은 그 도시 기능들을 찾아가면서 움직이는 선호 변화가 거대하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뭐 서울에 집을 뭐 만 채, 2만 채 더 짓는다고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대출로 누린다고 다 해결되는 이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3년의 부동산 정책 평가, 향후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